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남기정입니다. 한국 경제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평화 질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운데 이 일본을 함께 거론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 질서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제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동아시아의 평화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어떤 이 경제적인 관계 또는 경제적인 질서를 만들어 갈 것인가, 평화 경제를 어떻게 여기서 일구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어떤 기로 갈림길 같은 데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제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시기에 상당한 정도로 한일 관계의 뭐랄까요, 그 우호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 대일 정책을 조율해 왔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한반도에서 평화를 진전시키는 것은 그리고 그 진전시키는 것이 제도화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도 그렇게 조율을 했던 겁니다. 1988년도에 77 선언에서부터 시작했던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즉 한반도에서 남북 화해를 이끌어가면서 주변에서 한국은 중국, 소련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은 일본,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이러한 이 상호 교차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시킨다라고 하는 이러한 발상에서부터 이미 한반도의 그 남북 관계 진전과 주변국 안정화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도 그런 점에서는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조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이 대일 정책을 모색을 했던 겁니다. 작년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일어난 이후에는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 신중하고 유연한 그러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했던 것이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원 가능한 모든 그 수단을 동원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외교였던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그 대일 외교의 그 기조를 신중하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본을 상대로 해서 이 굴복적인 자세를 보일 수는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중하게 그동안에 이 대일 외교를 이끌어 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바로 그 당일날 고노타로 외무대신이 담화를 발표를 해서 이게 이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청구권 협정 2조에 위반되고 따라서 이것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이 문장 이 자체에서 봐서도 굉장히 내정 간섭적인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제법 위반론이라고 하는 것이 한일 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건너기 어려운 그러한 갭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이 씌워놓은 이 뭐라 할까요? 라벨이라 할까요? 레테를 할까요? 이거를 정면에서 논박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시기에 와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먼저 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 위반론이라고 하는 거에 반대되는 그러한 사례들을 일본의 사법부에서도 보여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제법 학계에서도 이 우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것은 조약이 우위에 있는데 국내법으로 그것을 또는 헌법으로 조약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가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의 헌법학계에서는 국제법보다 헌법, 조약보다 헌법이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전후헌법,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정부가 우리 헌법에 입각해서 내린 그러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걸 존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당연한 거에 대해서 일본도 존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게 한국과 일본이 기본조약을 통해서 우호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은 그 정도는 일본이 양해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서
테이블에 나와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신들 잘못됐으니까 시정하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일 외교를 조율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외교를 그동안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방주의적인 외교의 전형으로서 수출규제 조치를 일본이 하는 그런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커다란 배경은 역시 한일 격차가 굉장히 축소됐다,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아베라고 하는 캐릭터도 중요하지만 아베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2012년도에 수상관저의 주인이 되면서, 그리고 자민당의 주인이 되면서 마침 오랫동안 만들어왔던,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일본 내에서의 제도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딱 정점을 찍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즉 일본 안에서, 자민당 안에서 파벌 정치가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파벌 정치가 금권 정치로 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당내의 그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파벌 정치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자민당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이 굉장히 관료들이 우수한 사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관료들이 지나치게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인 어떤 국익을 생각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탈냉전 이후에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아베의 개인적인 캐릭터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투영되는 그러한 정책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수출규제 조치라고 하는 다분히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지 못한 위험한 그러한 정책을 수상관저에서 아베와 그 주변 사람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이 수출규제 조치를 함으로써 오히려 일본의 기업들이 손해를 받고, 이러한 상황에서 타격을 받고 기대했던 도쿄올림픽 특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고, 코로나19는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그러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아베가 점점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를 해도 이렇게 인기가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았던 아베, 최근에 그러한 모습, 약한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 기원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지소미아 결정으로 대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가 총체적으로 얽혀버리는 그러한 한일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기원은 이 역사 문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희상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일본의 그 기업, 이 일본 제철이죠. 이 사법부에서 판단했던 것처럼 일본의 기업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또는 뭐 국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소송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본 기업이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깥에 나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점 때문에 이 법안은 좀 약간 약점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거를 한 3단계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정의를 확인하는 것, 정치적인 현실을 그럼에도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사법부의 판결은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굉장히 풀기 어려운 뭐 3원 몇 차 방정식입니까? 세 가지의 이 어려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여태까지 해왔던 한국과 일본의 여러 가지 그동안의 노력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기초로 삼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큰 틀에서 이 식민지 지배 불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위에 이 사법적인 질서, 사법적인 그러한 이 판결도 이행이 되고, 또 역사적인 원칙도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 나아가서 1910년도 조약이 합법이었다,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국제사회 인식이나 한일 관계에서 노력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삼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한 해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노력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본이 대단히 지금 그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금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일본 국내적으로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기댈 곳은 더구나 이제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두하고 북한의 핵 문제가 계속 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일본은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을 유지하고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를 이 보증을 안전을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이 그만큼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본의 군사적인 역할을 확대하려고 노력해 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그 일본의 그 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공조시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미국의 질서도 중국의 질서도 아닌 그러한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이 동아시아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과거에 미국에 대해서 기대했던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상당히 지금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금 EU와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강화시킨다라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일본이 그동안에 한 2, 3년 동안 특히 아베 정권 들어가지고 만들어왔던 그러한 구상이 지금 사실은 기초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베가 아닌 방식으로 무언가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럴 때는 역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본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럴 때 역시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견국 외교라고 하는 것을 한국이 구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주객관적인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일본이 그 대국 외교에서 중견국 외교로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런 일본과 중견국 파트너십으로서 동아시아에서 마치 유럽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이끌어갔던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 새로운 어떤 협력적인 질서, 다자적인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다음은 스가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스가라고 하는 사람은 관방장관으로서 같이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아베 시즌 2 내각이라고 봐도 됩니다. 스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컨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어떤 협력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야스쿠니나 이런 데는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딱 한 번 야스쿠니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는 이 스가가 굉장히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과거의 아베보다는 적어도 이 스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그 대화의 공간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미래를 갖다 구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이 슬로건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영어로 Grab 3 P's in Depth라고 하는 그런 그 슬로건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역사 문제를 넘어서서 이 양자 관계의 깊이를 갖다가 깊여가는 것, 깊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epth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목표를 장악하라 이런 건데, grab이라고 하는 거는 가이드 국가, 선도 국가,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그다음에 브리지 국가, 이 교량 국가로서, 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그리고 이 선진국가 제3세계라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한 이 후발 국가들을 잇는 그러한 그 후발 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 모델 같은 거를 하면서 교량 국가로서의 역할,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그러한 국가라고 하는 게 앞뒤에 있고 RA라고 하는 것은 Responsibility Assuming입니다. 책임을 지는 국가, 즉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 안정적인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책임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 GRAB이라고 하는 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평화와 번영과 사람 간의 어떤 그러한 긴밀한 연계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 depth라고 하는 걸 수단으로 삼아서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을 하면서 새로운 평화 질서, 안정적인 질서를 만들어간다. 그 위에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을 안착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일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북한이 협력을 하고 거기에 일본이 하나의 축으로 들어와서 이 세계의 변을, 세계의 점을 잇는 이러한 삼각형은 새로운 평화의 삼각형일 것이고 이러한 평화의 핵심 삼각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평화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어떤 이 구상입니다.